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 이거는 어제 제가 오후에 그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계속 스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나하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왜 미쳤나라는 생각을 했냐면, 이거 후폭풍 만만치 않을 텐데 왜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짓을 하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잠깐의 고비지만 더 큰 이득이 되겠다 이 생각 세 가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저는 그거 딱 듣자마자 참 어머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네. 이거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건 왜 그러냐면 헌재 소장이 부결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처음이에요. 예, 그 처음인데 그 부결시킨 이유가 딱 하나예요. 힘겨루기에서 문재인 제압해보자.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부결되자마자 됐어! 다음은 탄핵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이제 정말 경박한 사람이 했겠지만 실제로 네. 실제로 공적인 석상에서 탄핵이란 말을 올려줘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면 더 죽여줄게 이런 생각. 저는 싫은데요. 문재인 옆에 탄핵이 붙는 것 자체가 아주 노땡큐고 싫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먼저 나간 방송에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주로 했는데요. 결국엔 대선 불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아주 얘기 잘하셨죠. 이건 대선 불복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성이 돌아오면서 표 계산을 머리에서 쫙쫙쫙 하잖아요. 293명이 참석했는데 3표가 무효표 기권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290석인데 145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부동수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당 120에 무소속 3개, 그 다음에 정의당 6, 129예요. 129는 찬성한다고 돼 있는 표예요. 이탈해봤자 한두 표겠죠. 실수해도. 그러면 결국은 자당 바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당 바당이 뭐 민주당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당 바당 빼고 국민의당이 40석인데 딱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분 안 하셔서 39표거든요. 그럼 129석이 147이 되려면 결국 계산해 보면 최소 국민의당에서 21명 이상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산이 짜르르 끝나가지고 국민의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도를 보니까 안철수 짜잔 나타나가지고요. 뭐라 그랬어요?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권을 간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부결시키기 위해서 반대표 더 많이 던졌어. 이거를 스스로 자백한 거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제대로 시전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자기들이 승리라고 생각하면 승리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사실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당대표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에요. 네. 반대할 사람들이 반대한 거는 민주주의에 올리니까 오히려 욕할 수가 없는데 자당바당? 네, 그러니까 스스로들 최소한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편성해가지고 사실 민주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최소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라고 했던 사람을 그냥 낙마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당바당도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서 반대한다. 그거는 이제 자당바당을 우리가 너무 이해하는 거죠. 어차피 버린 자식은 그냥 기대 심리가 없으니까요. 자당바당도 사실은 반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바당이라고 요새 하는데요. 자바국. 자당바당.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그때 뭐 표를 누가 어떻게 얼마를 찍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분석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이 반 이상은 김희수 헌재 소장을 반대했다 여건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김희수 헌재 소장이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 분들이 그게 화내시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 동조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새가 날아든다는 유료 방송입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 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반대고 찬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결 결과는 우리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하신 게 된 거고요. 이게 저는 명분이 있다면 뭐 호남이나 뭐 전 국민들이 그럴만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명분이 전혀 없어요. 명분이 없고 이제 되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반대가 첫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헌재 구성은 더 다양화돼야 되고 소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점은 정말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저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김한길 전 대표가 발의를 하셨고 우리 당 거의 60명이 이 발의에 서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도 차별금지 대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저도 서명했는데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차별금지 다른 거 다 있고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헌법이 되더니 동성애 지지법으로 바뀌고 이러더니 대대적으로 지난 총선 때 그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기독교계가 벌인 거 아닙니까? 일부가. 그런 논리적 비약을 끝내주신 분은 의외로 누군지 아세요? 반기문이세요. 그분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전 세계적으로 주장하고 다니셨는데 그러네. 그 보수 교단에서 반기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거든요. 안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희석돼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김희수 재판관을 놓고 되살린 거죠. 일부가. 예. 그 둘 다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 명문적으로도 반대가 그냥 힘겨루기에서 이겨보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이렇게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도 떨어졌다 그래도 69%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 그랬는데 그다음에 갤럽 조사는 여전히 뭐 7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선을 제압해서 이 오름세를 내림세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 기싸움 정치적으로 저는 김희수 재판관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타를 날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복 조작 사건이네, 너무나 빠른 재등판이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안철수 대표요? 네. 그러니까 제복 조작 사건이요? 네. 제보 조작 사건이요? 제보 조작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해놓고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못했고. 안철수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나쁘리 뭐 하는 그 일말에 한 1%쯤 돼 있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이쪽에 몸담아 본 적이 있으니 조금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있나 없나 우리 셋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는 않으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그래도 저 사람은 이쪽에 한번 몸담아 본 적이 있잖아 하는 그러니까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네가 그렇게 막장으로 가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완전히 지우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라는 건 사실 99%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본 바탕이 이쪽으로 출발한 사람이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지면서 지가 양심이 있으면 좀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 보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솔직히 받았어요. 저는요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있어요. 네, 그 노래가 딱 그 머릿속에 촥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뭐 어쩔래. 정치인이 가져야 될 소양 중에는 저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민심의 소리를 듣고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정치적 행위가 진정 누구를 위한 거냐. 사실 자기 속마음으로는 내가 정치적으로 크고 싶어서 오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그 기준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캐스팅 보트를 진 정당의 당대표가 됐어. 나 힘을 보여줄게. 나한테 고개 숙여. 이 느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있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다음에 여기 안철수 있습니다. 그때 왜 윤상현이 박근혜 왔을 때 누님 저 여기 있어요처럼 여기 안철수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옹색하게 변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반대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드는 것은 네, 견강부회.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은 자충수 든 거 아니에요? 자충수일 뿐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사람들이 떠올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예. MB 아바타입니까? 그 장면을 다 떠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을 탓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 하는 건데요. 문제는 자기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로 자기를 망하게 한다. 제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 주로 하는 게 이제 기사 검색 이런 거를 좀 해요. 그럼 더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일상적인 내 생각이 빠지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뭔가 일을 하는데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문득 안철수에 대한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른.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그 전부터 당대표 나올 때부터 호남을 버린다, 탈호남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계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호남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또는 호남 포함 홍준표 당은 찍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실제로 보수 선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입장에서. 바당과 더 나아가 자당과 연합 내지 연대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아예 그쪽 표를 내가 가져온다. 나는 보수다라는 선언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것 같다. 그거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대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들에 의한 뭐 연대? 국민들에 의한 뭐 어쩌고 있지 않았나요?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벌써. 작년 총선 분석은 호남표와 젊은 표 일부. 네. 수도권에서는 보수표가 많이 붙었다 이거거든요. 보수표도 그렇고 젊은 표 일부가 같고요. 그거는 소위 두 거대 정당, 이제 안철수식으로 표현입니다. 그 두 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제3정당 지향표 일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건강성은 지금 안철수에게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나님의 분석이 상식인데 그 상식을 또 본인이 깨세요. 호남 가서 호남 예산 맞아요. 홀대론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분열의 정치, 그 다음에 아집의 정치, 자기 존재 확인의 정치, 거기에 그 구태 중에 구태 지역 갈등 정치. 그러니까 이분은 새 정치로 시작했다가 막장 구태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데 꼬린 지점으로 지금 뛰어드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쵸. 그렇긴 한데 이분은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왜 안 나올까? 그 지지율이 안 나올 걸 분석을 참모들이나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당신을 찍어줄 사람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정되어 있는 찍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대표 출마한 거잖아요. 국민의당 일부에서 안철수 팽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나오면 된다. 그런데 나오면 죽는다. 이게 우리들의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이제 사람은 누구나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는 길인데 그 길에서도 마지막 한 가닥 올바른 가닥을 잡고 나가면 시간이 걸리면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스스로 가위로 싹둑 그 선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돌아올 다리를 불태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끊어버렸다. 네, 근데 돌아온 다리를 불태웠다 그랬을 땐 정말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렇죠. 결연한 의지 이런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안철수는 여기서 이미 접어둬서 네. 홍준표와 같은 무리로 저는 이제 취급을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율 떨어지면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고 싶어 하시고 네. 언론에 좋게 보도가 안 나면 또 해당 언론을 없애고 싶어 하시고 지금 그런 분이 방송 장악 운운하는 아주 웃기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있고 네. 본인이 사의표명했는데 그게 지금 뭐 반려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런 지점을 보거든요. 예전의 문법 같으면 이런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전략의 부재 이런 것을 탓하며 자리가 물러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요건 수뇌부의 기류는 이런 걸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그 기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류 이런 거죠.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때문에 그래요. 열린우리당 때 대표가 몇 번 바뀌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대표가 바뀌고 당이 계속 불안하면서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트라우마는 살아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트라우마만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내 사령탑이 일부 비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이유정 사퇴 시점입니다. 네, 이유정이 사퇴함으로써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유정 후보자가 네. 사퇴해줌으로써 김희수는 훨씬 쉬워졌겠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근데 너무 일찍 한 거라는 그쵸. 거죠. 예. 사퇴 시점. 사퇴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이유정 개인으로 보면 사퇴했기 때문에 욕은 덜 먹는데 이게 전체 틀로 보면 이 전략을 짤 때 이유정과 김희수는 같이 갔어야 되는 거고 처음 전략은 그거였죠. 여당도. 근데 이제 이유정 후보자 너무 빨리 사퇴해버리니까 또 그 상태에서 이제 맞고 이렇게 가는 거죠. 사퇴 효과가 좀 반감돼 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이제 그렇더라. 이거를 이제 여당 지도부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래 3세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께서. 네. 그런데요. 안에 들어가서 해보면 120석 여당 가지고 한 명 한 명 설득해 나가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뒤통수 치는 표는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난의 핵심이 뒤통수 치는 표를 왜 감지하지 못했냐인데 그것도 감지한 표가 있고 감지 못하는 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자당바당 국당이 자바국당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원내대표가 만약에 지금 그만두면 원내대표 공지하고 다시 뽑는 데까지 아무리 그거를 이렇게 그 기간을 축소시켜도 열흘쯤 걸려요. 그럼 열흘 동안 정기국회에 우리 쪽에 그 협상 창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또 일부 이제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전략이 너무 없어가지고 매번 당한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 자리에 누가 가도 비열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고 더 꼼꼼해져라. 그거는 뭐 100% 수용. 네, 그런데 3세판 있으니까요. 네. 두 번까지. 네. 근데 어제 청와대의 반응은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렇죠. 네. 표현들을 보면 사인간에 표현하면 정말 짜증난다 이것들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는 거죠. 헌정사상 처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새롭게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냥 가는 거죠. 8분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대통령 몫이에요. 대통령 몫으로 지명해서 뭐 그럼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죠. 대통령 몫은 그 표결이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 전쟁과도 같은 거여서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런 데는 기세를 한번 올렸단 말이에요. 네. 뭐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앞으로 전망 좀 해주세요. 이것이 줄 효과, 나비 효과. 자당바당 국당은 기고만장하다가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보면 대충 그 재수 삼수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번 일 이후는 정말 꼼꼼해지고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반대급부 네. 돌아오는 게 있어요. 네. 나쁜 상황을 맞은 쪽과 나쁜 상황을 준 쪽이 네.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실망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 그것이 네. 주는 반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잘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네. 야 쟤네들 그냥 뒀더니 안 되겠네 하고 더 뭉치는 결과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민심은요.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다는 거, 국민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 거, 이건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해서 저는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소환제 예. 꼭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외법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해줄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거를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만드는 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 차철 얘기하잖아요. 이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제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회는 국회에 대해서 뭔가 국민적 통제를 가하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통과시켜요. 참 이게 모순이죠. 정의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뭐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이정미 대표가 이제 대표 연설하는 걸 보니까
주로 자유한국당에 굉장히 많은 화살이 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사드 문제 같은 걸로는 굉장히 또 센 발언해가지고 또 공격도 받았는데 사실 정의당 같은 종류의 어떤 진보 정당들이 어느 정도 세를 더 키워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규모는 다르지만 아젠다 싸움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등치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정의당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운데 여당으로서 존재하겠다는 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의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네, 그 이야기요. 네, 그거는 이번 그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할 때 그 동시 진행이 돼서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야만 제3당이 국당이 되는 일 같은 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보적인 표들은 진보적인 정당인 정의당에 가는 게 맞고 개혁적인 표들은 개혁 정당인 민주당에 오는 게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스피커의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스피커가 2개일 때는 언론에서 1대1로 붙어요. 근데 스피커가 5개잖아요. 지금 정의당, 민주당, 정의당, 자바국당. 예. 거기에 새민중 정당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스피커가 5개로 분산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정의당은 진보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화살이 우리한테도 많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바국당은 대체로 또 비슷한 말을 하니까 지금 지형으로 보면 민주당이 되게 언론 스피커의 측면에서는 지금 불리한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주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세게 발언했어. 푸들이 뭐야? 그 센 발언 정도가 아니고 핀트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죠. 영국이 무슨 뭐 지금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영국이 분단되어 있습니까? 예, 그 영국이 뭐 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걸로 목표가 조롱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사드 배치의 이 과정이 좀 자기가 납득할 수 없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더 설득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 비판을 해야지. 세상에 푸들이 뭡니까 푸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게 제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센 발언을 통해 갖고 상대방이 모욕 주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최대한 이해하지만 나도 내 이야기 하겠다라고 조근조근 설명해주면 되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유 들었던 푸들이란 표현만 강조되는 그 상태로 가면 결론적으로 욕만 먹고 본인들의 주장도 사실 묻히는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해서 사드를 반대한다. 그렇지만 이해할 친구인데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네, 가지고 그렇죠. 비판해야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이게 무슨 뭐 그 하찮은 사안도 아니고 사드 배치는 이게 간단한 사안인가요? 우리가 다들 말을 조심해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정의당 의원들께도 여쭙는데 개별적으로 저 만났을 때 정의당이 집권해도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분들도 계셔요. 아 정말 저는 아주 그 푸들이라고 얘기한 거 하고 그거 보고는요 정말 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에 한번 그게 그 표현이 몇 년 전에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그 블레어에 네. 대해서 한 거예요. 뭐 사드에 대해서 네. 많이 하셨겠지만 네, 뭐 사드가 무슨 효용성의 문제인가요? 북핵에 1대1로 대응하는 무기로서의 효용성으로 사드를 평가하는 것만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사드의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사드를 저는 지금도 반대합니다만 사드의 시작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북핵 국면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 배치하는 신용이라도 해 놓지 않으면 내외에서 엄청 시달릴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목적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임시 배치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임시 배치도요. 그게 그러면 지금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통과를 한 거예요. 소규모 평가는. 그런데 1년여에 걸쳐서 진행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상황과 북한의 대응과 그에 대한 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대응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드를 배치하게 됐어요. 그럼 그걸 임시 배치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국가기관이 여러 가지 그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임시 배치라고 했다가 욕하고 이런 건 그러면 사드 그 환경평가 1년 걸리는 걸 왜 하냐고 얘기하면 내가 그거는 또 제가 좀 말이 되는데 임시 배치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모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임시가 될지
진짜 영원한 배치가 될지는 1년 동안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는 왜 그래요? 저는 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안 부결. 이거는 어제 제가 오후에 그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계속 스치더라고요. 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나하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왜 미쳤나라는 생각을 했냐면 이거 후폭풍 만만치 않을 텐데 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짓을 하지?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잠깐의 고비지만 더 큰 이득이 되겠다 이 생각 세 가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저는 그거 딱 듣자마자 참 어머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네. 이거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건 왜 그러냐면 헌재 소장이 부결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처음이에요. 예, 그 처음인데 그 부결시킨 이유가 딱 하나예요. 힘겨루기에서 문재인 제압해보자.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부결되자마자 됐어! 다음은 탄핵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이제 정말 경박한 사람이 했겠지만 실제로 네. 실제로 공적인 석상에서 탄핵이란 말을 올려줘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니들 먼저 죽여줄게 이런 생각. 저는 싫은데요. 문재인 옆에 탄핵이 붙는 것 자체가 아주 노땡큐고 싫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먼저 나간 방송에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주로 했는데요. 결국엔 대선 불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아주 얘기 잘하셨죠. 이건 대선 불복이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성이 돌아오면서 표 계산을 머리에서 쫙쫙쫙 하잖아요. 293명이 참석했는데 3표가 무효표 기권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290석인데 145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부동수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당 120에 무소속 3개, 그 다음에 정의당 6, 129예요. 129는 찬성한다고 돼 있는 표예요. 이탈해봤자 한두 표겠죠. 실수해도. 그러면 결국은 자당 바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당 바당이 뭐 민주당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당 바당 빼고 국민의당이 40석인데 딱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분 안 하셔서 39표거든요. 그럼 129석이 147이 되려면 결국 계산해 보면 최소 명분이 있다면 뭐 호남이나 뭐 전 국민들이 그럴만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명분이 전혀 없어요. 명분이 없고 이제 되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김희수 재판관에 대한 반대가 첫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헌재 구성은 더 다양화돼야 되고 소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점은 정말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저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김한길 전 대표가 발의를 하셨고 우리 당 거의 60명이 이 발의에 서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도 차별금지 대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저도 서명했는데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차별금지 다른 거 다 있고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헌법이 되더니 동성애 지지법으로 바뀌고 이러더니 대대적으로 지난 총선 때 그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기독교계가 벌인 거 아닙니까? 일부가. 그런 논리적 비약을 끝내주신 분은 의외로 누군지 아세요? 반기문이세요. 그분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전 세계적으로 주장하고 다니셨는데 그러네. 그 보수 교단에서 반기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셨거든요. 안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희석돼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김희수 재판관을 놓고 되살린 거죠. 일부가. 예. 그 둘 다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 명문적으로도 반대가 그냥 힘겨루기에서 이겨보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이렇게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도 떨어졌다 그래도 69%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갤럽 조사는 여전히 뭐 7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선을 제압해서 이 오름세를 내림세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 기싸움 정치적으로 저는 김희수 재판관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타를 날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복 조작 사건이네, 너무나 빠른 재등판이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안철수 대표요? 네. 그러니까 제복 조작 사건이요? 네, 제보 조작 사건이요. 제보 조작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해놓고 예.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못했고 안철수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나쁘리 뭐 하는 그 일말에 한 1%쯤 돼 있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이쪽에 몸담아 본 적이 있으니 조금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있나 없나 우리 셋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는 않으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그래도 저 사람은 이쪽에 한번 몸담아 본 적이 있잖아 하는 네. 그러니까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네가 그렇게 막장으로 가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완전히 지우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라는 건 사실 99%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래도 본 바탕이 이쪽으로 출발한 사람이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지면서 지가 양심이 있으면 좀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 보면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솔직히 받았어요. 저는요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있어요. 네, 그 노래가 딱 그 머릿속에 촥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쉬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뭐 어쩔래. 정치인이 가져야 될 소양 중에는 저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네.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정치적 행위가 진정 누구를 위한 거냐. 사실 자기 속마음으로는 내가 정치적으로 크고 싶어서 오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그 기준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캐스팅 보트를 진 정당의 당대표가 됐어. 나 힘을 보여줄게. 나한테 고개 숙여. 이 느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있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다음에 네. 여기 안철수 있습니다. 그때 왜 윤상현이 박근혜 왔을 때 누님 저 여기 있어요처럼 여기 안철수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옹색하게 변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반대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드는 것은 네, 견강부회.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은 자충수 든 거 아니에요? 자충수일 뿐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사람들이 떠올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예. MB 아바타입니까? 그 장면을 다 떠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을 탓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 하는 건데요. 문제는 자기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로 자기를 망하게 한다. 제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 주로 하는 게 이제 기사 검색 이런 거를 좀 해요. 그럼 더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일상적인 내 생각이 빠지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뭔가 일을 하는데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문득 안철수에 대한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른.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그 전부터 당대표 나올 때부터 호남을 버린다, 탈호남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계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호남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또는 호남 포함 홍준표 당은 찍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실제로 보수 선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입장에서. 바당과 더 나아가 자당과 연합 내지 연대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아예 그쪽 표를 내가 가져온다. 나는 보수다라는 선언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대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들에 의한 뭐 연대? 국민들에 의한 뭐 어쩌고 있지 않았나요?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벌써. 작년 총선 분석은 호남표와 젊은 표 일부. 수도권에서는 보수표가 많이 붙었다 이거거든요. 보수표도 그렇고 젊은 표 일부가 같고요. 그거는 소위 두 거대 정당, 이제 안철수식으로 표현입니다. 그 두 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제3정당 지향표 일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건강성은 지금 안철수에게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나님의 분석이 상식인데 그 상식을 또 본인이 깨세요. 호남 가서 호남 예산 홀대론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분열의 정치.
그다음에 아집의 정치, 자기 존재 확인의 정치, 거기에 그 구태 중에 구태 지역 갈등 정치. 그러니까 이분은 새 정치로 시작했다가 막장 구태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데 꼬린 지점으로 지금 또 국민의당에서 21명 이상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산이 짜르르 끝나가지고 아, 국민의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도를 보니까 안철수 짜잔 나타나가지고요. 뭐라 그랬어요?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결정권을 권세가 간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부결시키기 위해서 반대표 더 많이 던졌어. 이거를 스스로 자백한 거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제대로 시전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자기들이 승리라고 생각하면 승리겠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사실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당대표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에요. 네. 반대할 사람들이 반대한 거는 민주주의에 원리니까 오히려 욕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자당바당? 네, 그러니까 스스로들 최소한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편성해가지고 사실 민주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최소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후보자라고 했던 사람을 그냥 낙마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당바당도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서 반대한다. 그거는 이제 자당바당을 우리가 너무 이해하는 거죠. 어차피 버린 자식은 그냥 기대 심리가 없으니까요. 자당바당도 사실은 반대하면 안 되죠. 뭐, 그래서 자바당이라고 요새 하는데요. 자바국. 자당바당.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그때 뭐 표를 누가 어떻게 얼마를 찍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네. 분석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고 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이 반 이상은 김희수 헌재 소장을 반대했다 여건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김희수 헌재 소장이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 분들이 그게 화내시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 동조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새가 날아든다는 유료 방송입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죠.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 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고 찬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결 결과는 우리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하신 게 된 거고요. 이게 저는 명분이 있다면